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입니다. 저자는 고든 리빙스턴, 출판사는 걷는 나무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든 리빙스턴,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이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나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와 존스 홉킨스 의과 대학을 졸업했다. 1968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2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했으며 미국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증세에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몹시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슬픔, 의욕상실, 수면장애, 식욕부진, 충동적인 폭력 등에 시달립니다. 이들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통해 고통을 줄여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를 통해서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들이 혹시 우울해하는 것에서 무언가 이점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확인해 보고는 합니다. 우울한 기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울증의 전조 혹은 징후이기도 한 만성적인 염세주의를 품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세주의자를 각성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낙담하고 있으므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도 무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에 실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그 기분을 떨쳐내고 행복한 감정을 느껴보라고 하면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하겠죠. 행복해진다는 것은 언젠가 그 행복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든 모험의 위험이 따릅니다. 발명이나 탐험, 혹은 사랑은 반드시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자 한다면 자연히 모험도 멀리하게 됩니다. 탐험의 백기를 되돌리고 사랑의 전선에서 철수합니다. 결국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안전이 최고의 가치처럼 느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문을 2중 3중으로 잠그고 담배를 끊고 해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 전에는 의사와 상의하고 날씨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녀들의 귀가를 염려하고 도둑을 대비해서 집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생활 태도를 바꿔보라고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절망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경제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경제적 성공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조건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성공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성공은 결국 인간관계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치고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완벽주의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닥달하다가 결국에는 따돌림을 당하고 맙니다. 더욱이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믿지 않으며 오로지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감정은 다스리기 어렵지만 숫자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세로는 다른 사람들과 완만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꿈, 그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만 있는 완벽을 구현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완벽주의자가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이만큼 발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산만한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거나 꼼꼼하지 않은 정비사가 점검한 비행기를 타고 싶겠습니까? 완벽주의자들이 일에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완벽주의는 어느 순간 일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잠식해 가고는 하죠. 많은 엔지니어와 회계사,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저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그들의 일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지 1분 1초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도 합니다. 아마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완벽주의에 매달리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융통성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건, 특히 가까운 사람을 만날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라고 충고합니다. 즉, 통제하고 싶으면 통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변화는 역시 쉽게 얻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각자 다르듯 우리 모두는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야말로 상대를 숨막히게 만든다. 완벽주의자들의 뜻대로 하면 당장은 일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많은 인내와 수고가 따라야 하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 당신 또한 완벽주의 때문에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완벽주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인생은 훨씬 행복해진다.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겠다고 결심하고 달려든 사람들은 금세 실망하고 맙니다. 술이나 담배, 혹은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이 언제라도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독에서 벗어나려 시도할 때마다 멱살을 잡아채는 금단 현상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폭식이나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중독 탈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습관들은 대부분 이성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나 채식과 관련된 좋은 습관은 이성에 따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들은 우연히 배우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화되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지경에 이르러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충동성이나 향락주의,
이기주의, 성급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구 따위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낭패를 본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습관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만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를 몰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순간에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면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 사고, 실직이나 실연, 의사에게 듣는 무시무시한 소식처럼 나쁜 일이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러운 희소식은 예기치 않았던 유산 상속, 복권 당첨, 하느님의 방문 외에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학습, 오랜 습관의 변화,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 아이들의 성장 등 우리 삶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과 의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번쩍이는 광고들은 이런저런 상품들을 소유하기만 하면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런 광고들에 포위된 우리는 항상 자신의 현재에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가 이끄는 대로 소비에 뛰어듭니다. 불만의 신속한 해결을 되풀이해서 체험하는 것이죠. 체험의 대가는 값비싼 것이어서 결국은 여기저기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가르침이 필요한 삶의 중대사를 하나 꼽자면 배우자를 고르는 일과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일을 들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절반 이상이 이혼으로 갈라서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다지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50년은 고사하고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세월과 함께 사람도 변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바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한때 좋아서 결혼했다가 결국 실망해서 이혼하는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알맞은 짝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 지도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한창 그려나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란 존재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라도 어떤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짝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일찍 터득하면 좋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을 뒤집어 보면 그 방법 중 하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짝으로 적당하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매력적이다. 이런 표현은 보통 호감을 주거나 재미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매력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도 발견되는데 이는 흔히 성격의 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매력과 달리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성격의 다른 부분들도 많습니다. 꼼꼼함, 인내심, 친절, 의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갖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가치 있는 품성입니다. 또한 쉽게 변하지 않는 데다 시간을 두고 사귀어야만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것들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도 있습니다. 충동성, 이기심, 성급함 등입니다. 이것들은 흔히 한 사람 안에서 함께 발견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의 결혼 생활을 접고 마는 이유는 이런 품성들이 처음에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품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도를 갖고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의 결혼 생활을 접고 마는 이유는 이런 품성들이 처음에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품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도를 갖고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품성 중에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친절함은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정이나 사랑을 이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가 친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조각상이나 그림을 감상하고 판단할 때처럼 명쾌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함이라는 가치를 지침 삼아 오래도록 사귈 사람과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우리 머릿속 지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머릿속 지도에 친절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사는 동안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놀라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저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우울증에 효과적인 치료약이 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약물 치료가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울하지 않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삶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만으로는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없으며 그에 앞서 자신의 생활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꿈과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이나 말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평가해야 실수가 작습니다. 무릇 행동하기보다는 말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수많은 말들 중 상당수는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사람들은 당황해하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전에 먼저 행동을 살펴봐야 했다며 때늦은 후회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격언을 모든 일에 적용시킨다면 아마도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들을 훨씬 적게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하고 지적인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우디 앨런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삶의 80%는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 세상에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변화를 두려워해서
순탄하고 안전한 행동만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안정되어 있지만 결코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우디 앨런의 지적처럼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80%를 보았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삶의 변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정의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왜 다른 이가 아닌 그 사람인지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내 욕망만큼 다른 어떤 사람의 욕망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면 어떨까요? 순수한 사랑을 한다면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행복을 염려하고 그가 원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유도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총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구해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있을 테고 배우자나 연인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예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만남이 잦으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살피세요. 저는 끊임없이 이 점을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 변명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물론 가장 나쁜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누구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완벽한 사랑을 받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무한정 사랑해 줄 사람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자기 기만적인 환상과 헛된 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오랫동안 듣고 싶어 했던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면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는 달리 상대의 차갑고 거친 행동 따위는 무시해버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말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을 고의로 아프게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나요? 당신을 치고 달아나는 트럭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남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받기만을 바라서는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필을 잘못 만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에게 불만을 품은 만큼 자신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대뜸 집구석이 엉망진창이라며 투덜거리는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하고 퇴근길에 유치원에 들러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내는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며 화를 냅니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게 되는 것이죠.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심리치료사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남자는 그 말에 순순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그의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트집을 잡아 아내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결국 그들 부부는 서로에게 불만을 느끼고 계속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왜 같은 행동을 부질없이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애초에 그런 행동이 이성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동이나 선입견에 의해 혹은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에 따라 행동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는지 스스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것과 무관하게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매번 감정에 휘둘려 부부싸움을 반복하곤 합니다. 저는 갈등하는 부부를 상담할 때마다 그들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나 비슷해서 놀라곤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똑같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상대에게 바라는 만큼 자신도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들 역시 주는 만큼 받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까마득히 잊은 채 행동합니다. 나부터 먼저 상대방을 그렇게 대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만족이 먼저 표출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과도하게 과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을 두고 과거의 사람들, 특히 부모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문제를 일으키고 꼬이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입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적지 않은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변하지 않는 삶을 다시 변화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모든 심리치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리치료를 하는 중에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로 띄워놓고 은근슬쩍 내담자들이 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깃들어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있지 말고 자기 삶의 변화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심리치료를 하면서 직접적인 조언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겸손해져서도 아니고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내담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어떤 동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설령 겉으로 보여지는 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억눌려 있거나 감추고 있는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남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추론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무의식의 세계를 부정한다면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일들이 습관화되어 계속해서 그 행위가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여자들은 나중에 남편을 고를 때 아버지와 닮은 남자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사사건건 상사와 충돌하는 남자는 다른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자신의 불합리한 행동을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어떠한 일을 하면서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왜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때 후자의 질문은 모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타성에 젖어 변화를 두려워하고 모험을 싫어합니다. 특히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의 상처라도 입을까봐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륜과 경험이 쌓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집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을 겪다 보니 미리 결과를 내다보고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노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따금 순하게 늙어가면 좋겠다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을 봅니다. 순하게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신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 고생하면 노인이 되어 뭔가를 누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기꺼이 빛나는 젊은 시절을 희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덕에 삶의 여유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보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된다 한들 이미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형편없이 평가절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노인들이 운전하는 걸 보면 누구나 우려를 합니다. 혹시 갑작스런 사고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피해를 엉뚱한 사람이 뒤집어 쓰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정년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엄격하게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의 경륜이나 능력을 깡그리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암묵적으로 노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질시가 아니라 천대를 받는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혹은 나이보다 젊어 보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며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저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거나 세월의 허망함을 한탄하는 부모들의 하소연에 언제까지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노년의 상실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
품위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녀들에게 낙관적인 인생관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되는 필생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다른 의무들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모든 가치들, 이를테면 정직과 책임감, 동정심, 존경, 노력 등과 함께 희망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귀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막이 내려질 때조차 훌륭한 유머 감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노인을 보고 찬사를 보냅니다. 젊은 세대 위주로 흘러가는 시대에서 노인은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는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무시하고 그들이 얻은 지혜도 부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을 원망만 할 수는 없다.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노년에 이르러 초라해지지 않고 당당해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 이미 노년에 이른 사람이라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인데요. 오늘은 1권에 대해서만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입니다. 저자는 고든 리빙스턴, 출판사는 걷는 나무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든 리빙스턴,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이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나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와 존스 홉킨스 의과 대학을 졸업했다. 1968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2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했으며 미국으로 돌아온 후부터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그 증세에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몹시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슬픔, 의욕상실, 수면장애, 식욕부진, 충동적인 폭력 등에 시달립니다. 이들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통해 고통을 줄여나갑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를 통해서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들이 혹시 우울해하는 것에서 무언가 이점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확인해 보고는 합니다. 우울한 기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신에게 불행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울증의 전조 혹은 징후이기도 한 만성적인 염세주의를 품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세주의자를 각성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낙담하고 있으므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도 무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에 실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그 기분을 떨쳐내고 행복한 감정을 느껴보라고 하면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하겠죠. 행복해진다는 것은 언젠가 그 행복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왜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든 모험의 위험이 따릅니다. 발명이나 탐험, 혹은 사랑은 반드시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자 한다면 자연히 모험도 멀리하게 됩니다. 탐험의 백기를 되돌리고 사랑의 전선에서 철수합니다. 결국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안전이 최고의 가치처럼 느껴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전 벨트를 매고 문을 2중 3중으로 잠그고 담배를 끊고 해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 전에는 의사와 상의하고 날씨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녀들의 귀가를 염려하고 도둑을 대비해서 집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생활 태도를 바꿔보라고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절망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경제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경제적 성공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조건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성공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성공은 결국 인간관계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치고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완벽주의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닥달하다가 결국에는 따돌림을 당하고 맙니다. 더욱이 그들은 인간의 감정을 믿지 않으며 오로지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감정은 다스리기 어렵지만 숫자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세로는 다른 사람들과 완만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꿈, 그것은 헛된 망상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만 있는 완벽을 구현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완벽주의자가 우리에게 해로운 존재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이만큼 발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산만한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거나 꼼꼼하지 않은 정비사가 점검한 비행기를 타고 싶겠습니까? 완벽주의자들이 일에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완벽주의는 어느 순간 일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잠식해 가고는 하죠. 많은 엔지니어와 회계사,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저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그들의 일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지 1분 1초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도 합니다. 아마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완벽주의에 매달리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융통성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건, 특히 가까운 사람을 만날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라고 충고합니다. 즉, 통제하고 싶으면 통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변화는 역시 쉽게 얻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각자 다르듯
우리 모두는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야말로 상대를 숨막히게 만든다. 완벽주의자들의 뜻대로 하면 당장은 일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많은 인내와 수고가 따라야 하므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 당신 또한 완벽주의 때문에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완벽주의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인생은 훨씬 행복해진다.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겠다고 결심하고 달려든 사람들은 금세 실망하고 맙니다. 술이나 담배 혹은 약물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이 언제라도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독에서 벗어나려 시도할 때마다 멱살을 잡아채는 금단 현상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폭식이나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중독 탈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습관들은 대부분 이성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나 채식과 관련된 좋은 습관은 이성에 따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들은 우연히 배우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화되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지경에 이르러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충동성이나 향락주의, 이기주의, 성급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욕구 따위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낭패를 본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습관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만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를 몰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순간에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면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 사고, 실직이나 실연, 의사에게 듣는 무시무시한 소식처럼 나쁜 일이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러운 희소식은 예기치 않았던 유산 상속, 복권 당첨, 하느님의 방문 외에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학습, 오랜 습관의 변화, 만족스러운 관계 형성, 아이들의 성장 등 우리 삶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과 의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번쩍이는 광고들은 이런저런 상품들을 소유하기만 하면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런 광고들에 포위된 우리는 항상 자신의 현재에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가 이끄는 대로 소비에 뛰어듭니다. 불만의 신속한 해결을 되풀이해서 체험하는 것이죠. 체험의 대가는 값비싼 것이어서 결국은 여기저기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가르침이 필요한 삶의 중대사를 하나 꼽자면 배우자를 고르는 일과 결혼 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일을 들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의 절반 이상이 이혼으로 갈라서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다지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50년은 고사하고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세월과 함께 사람도 변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바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한때 좋아서 결혼했다가 결국 실망해서 이혼하는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알맞은 짝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 지도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한창 그려나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란 존재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라도 어떤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짝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일찍 터득하면 좋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을 뒤집어 보면 그 방법 중 하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짝으로 적당하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매력적이다. 이런 표현은 보통 호감을 주거나 재미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매력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도 발견되는데 이는 흔히 성격의 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매력과 달리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성격의 다른 부분들도 많습니다. 꼼꼼함, 인내심, 친절, 의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갖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가치 있는 품성입니다. 또한 쉽게 변하지 않는 데다 시간을 두고 사귀어야만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반면 이것들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품성도 있습니다. 충동성, 이기심, 성급함 등입니다. 이것들은 흔히 한 사람 안에서 함께 발견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의 결혼 생활을 접고마는 이유는 이런 품성들이 처음에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품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도를 갖고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의 결혼 생활을 접고마는 이유는 이런 품성들이 처음에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품성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지도를 갖고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품성 중에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친절함은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정이나 사랑을 이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가 친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조각상이나 그림을 감상하고 판단할 때처럼 명쾌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절함이라는 가치를 지침 삼아 오래도록 사귈 사람과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우리 머릿속 지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머릿속 지도에 친절한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그려져 있지 않다면 사는 동안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놀라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저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우울증에 효과적인 치료약이 있다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약물 치료가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울하지 않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삶에서 의미를 찾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만으로는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없으며 그에 앞서 자신의 생활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꿈과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생각이나 말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평가해야 실수가 작습니다. 무릇 행동하기보다는 말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수많은 말들 중 상당수는 우리 자신이나 남들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사람들은 당황해하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전에 먼저 행동을 살펴봐야 했다며 때늦은 후회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격언을 모든 일에 적용시킨다면 아마도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들을 훨씬 적게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하고 지적인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우디 앨런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삶의 80%는 밖으로 드러나 보인다. 세상에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변화를 두려워해서 순탄하고 안전한 행동만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안정되어 있지만 결코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우디 앨런의 지적처럼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생의 80%를 보았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삶의 변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정의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왜 다른 이가 아닌 그 사람인지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내 욕망만큼 다른 어떤 사람의 욕망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면 어떨까요? 순수한 사랑을 한다면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행복을 염려하고 그가 원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유도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총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의 경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구해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있을 테고 배우자나 연인을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예로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만남이 잦으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해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살피세요. 저는 끊임없이 이 점을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 변명을 하고 거짓말도 합니다. 물론 가장 나쁜 거짓말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누구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완벽한 사랑을 받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 때문에 그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무한정 사랑해 줄 사람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자기 기만적인 환상과 헛된 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오랫동안 듣고 싶어 했던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면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는 달리 상대의 차갑고 거친 행동 따위는 무시해버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말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도대체 사랑하는 사람을 고의로 아프게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나요? 당신을 치고 달아나는 트럭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베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남들로부터 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받기만을 바라서는 누구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필을 잘못 만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에게 불만을 품은 만큼 자신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대뜸 집구석이 엉망진창이라며 투덜거리는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하고 퇴근길에 유치원에 들러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내는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며 화를 냅니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게 되는 것이죠. 남자의 이야기를 들은 심리치료사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당연히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남자는 그 말에 순순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그의 행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트집을 잡아 아내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결국 그들 부부는 서로에게 불만을 느끼고 계속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왜 같은 행동을 부질없이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애초에 그런 행동이 이성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동이나 선입견에 의해 혹은 스스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에 따라 행동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우선은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는지 스스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므로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조언을 듣는 것과 무관하게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매번 감정에 휘둘려 부부싸움을 반복하곤 합니다. 저는 갈등하는 부부를 상담할 때마다 그들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나 비슷해서 놀라곤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똑같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상대에게 바라는 만큼 자신도 그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들 역시 주는 만큼 받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주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까마득히 잊은 채 행동합니다.
나부터 먼저 상대방을 그렇게 대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만족이 먼저 표출되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과도하게 과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을 두고 과거의 사람들, 특히 부모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문제를 일으키고 꼬이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입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적지 않은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변하지 않는 삶을 다시 변화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모든 심리치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리치료를 하는 중에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의 화면 보호기로 띄워놓고 은근슬쩍 내담자들이 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깃들어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있지 말고 자기 삶의 변화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심리치료를 하면서 직접적인 조언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겸손해져서도 아니고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내담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어떤 동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설령 겉으로 보여지는 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억눌려 있거나 감추고 있는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남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추론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무의식의 세계를 부정한다면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일들이 습관화되어 계속해서 그 행위가 되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여자들은 나중에 남편을 고를 때 아버지와 닮은 남자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사사건건 상사와 충돌하는 남자는 다른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면 자신의 불합리한 행동을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어떠한 일을 하면서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왜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때 후자의 질문은 모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타성에 젖어 변화를 두려워하고 모험을 싫어합니다. 특히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존심의 상처라도 입을까봐 뒷걸음질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륜과 경험이 쌓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집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살면서 안 좋은 일들을 겪다 보니 미리 결과를 내다보고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노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따금 순하게 늙어가면 좋겠다는 게 평생 소원인 사람을 봅니다. 순하게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신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 고생하면 노인이 되어 뭔가를 누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기꺼이 빛나는 젊은 시절을 희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덕에 삶의 여유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보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된다 한들 이미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형편없이 평가절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노인들이 운전하는 걸 보면 누구나 우려를 합니다. 혹시 갑작스런 사고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피해를 엉뚱한 사람이 뒤집어 쓰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정년이라는 제도를 두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엄격하게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의 경륜이나 능력을 깡그리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암묵적으로 노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질시가 아니라 천대를 받는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혹은 나이보다 젊어 보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며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저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거나 세월의 허망함을 한탄하는 부모들의 하소연에 언제까지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노년의 상실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 품위와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녀들에게 낙관적인 인생관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되는 필생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다른 의무들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모든 가치들, 이를테면 정직과 책임감, 동정심, 존경, 노력 등과 함께 희망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귀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막이 내려질 때조차 훌륭한 유머 감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노인을 보고 찬사를 보냅니다. 젊은 세대 위주로 흘러가는 시대에서 노인은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는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무시하고 그들이 얻은 지혜도 부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을 원망만 할 수는 없다.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노년에 이르러 초라해지지 않고 당당해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 이미 노년에 이른 사람이라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는 책인데요. 오늘은 1권에 대해서만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 발췌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